네,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음클럽 정신연기금 김진국 이사장입니다. 내일은 저희 정 교수님 띄워놓으신 대로 정신영 선배의 60주기입니다. 정신영 선배, 저는 처음에 정신영 선배가 초기에 잠시 가입했다가 그냥 없어지고, 그래서 그 인연이라는 게 나중에 정주영 명예이사님하고 인연 때문에 다시 복귀됐나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신영 선배가 아주 짧은 기간 저희 관음클럽의 30번째 수련번째 회원으로 초기 창립 단계부터 들어와서 아주 짧은 기간 계시면서도 기자로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갔다. 그리고 그 활동 목적들이 독일에 가서도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와 있다. 그런 걸 확인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이제 나중에 정진석 교수님 발표를 보면 나올 텐데 굉장히 정 교수님이 진지하게 잘 전연을 하셨는데 그걸 보고는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다. 그리고 우리 정 선배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77년에 기금이 설립되기 훨씬 이전에 관음클럽에서 정신영 선배의 노벨을 마련해서 추모할 정도로 저희들하고 인연이 굉장히 그 전부터 깊었다는 걸 새삼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60주기를 맞아서 몇 가지 준비를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저희들이 핵심이 이 세미나와 화보지 발간입니다. 이 기자들이 잘하는 게 이제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책 만드는 이런 게 아무래도 저희들 전공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미나 관련해서 정진석 교수님과 배정건 교수님 발표를 조금 이따가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원고를 미리 받아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리된 정신영 선배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도 있었지만 너무 정진석 교수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자료를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생하게 잘 구분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료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정건 교수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 선배에 대해 가지고 자료도 많이 모았지만 해외 사례까지 인용하고 비교해서 저희들 기금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그런 인사이트까지 담아서 저희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세미나가 저희 기금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바쁘신 가운데 정신영 선배님 기념 세미나 추모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말씀드립니다. 정신영 선배는 언론인으로서는 길지 않지만 결정적인 사람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기자를 가장 신나고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하셨고 또 기자로 생활할 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하셨다고 황경자와 열사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는 후배들이 이정 선배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좋은 기자로 성장하고 좋은 언론을 만드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정신영 기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요, 제가 제목을 기자 경제학자는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논문을 거의 다 마쳤을 때 돌아가셔서 경제학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론 발전 기금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분이다. 우리가 많은 혜택을 입기도 하고 또 이분의 그동안 길지 않은 언론 생활 또는
학문 생활이 대단히 그 열정적이고 또 특이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7페이지에는 보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대략 서술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분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별로 알지 못했던 부분이 원래 고성중학에 다닐 때의 문예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 쓰는 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그 소양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기 이제 정주영 회장의 정주영 회장의 그 친필 편지도 논문에 아주 작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크게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가게가 정주영 회장님은 제가 그 초대 사무국장을 하면서 살아계실 때 직접 뵙기도 하고 이래서 그 말씀도 아주 유쾌하게 잘하시고 또 논리적이고 그런데 글을 상당히 잘 쓰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직접 그 친필 편지를 보니까 여기 잠깐 제가 그 인용을 했습니다만 대단한 그런 그 필력도 가지고 있고 또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관훈클럽 세미나를 초청 토론회를 3번, 4번 했는데 어느 회에 그 패널이 묻기를 젊은 시절에 문학소년이었다는데 맞느냐? 그러니까 노현숙의 내너의 영어를 줄줄줄줄 읽고 또 젊은 시절에 이광수의 흙을 열심히 읽었다. 거기서 변호사가 되려고 통신 강의록을 받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가게가 상당히 어떤 그 필력이나 문학적으로나 또는 그 언별이 상당히 좋은 DNA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형인 그 정인영 회장은 아시다시피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6.25 전쟁 전에 입사를 해서 있다가 전쟁이 나니까 그 동아일보 호회를 찍어야 되는데 뭐 사원들이 다 급하게 뿔뿔이 흩어지니까 이분이 정인영 회장이 젊은 시절에 그 행정학회라는 그 총독부 관행부를 찍는 그 공장에 좀 근무를 입사를 해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걸 좀 알고 있었나 봐요. 그 행정학회라는 거는 저 이제 일제 때 그 언론 탄압 자료 같은 걸 보면은 거기서 찍은 책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출판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식자 기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한 김에 그 호회를 직접 식자를 해가지고 찍어서 뿌리고 마침 그 호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 뒤에 모교동에 가서 같이 몇 사람 남은 사람들이 소주를 마시고는 헤어져서 이제 뿔뿔이 이제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구에 내려가서도 그 신문사에 어느 정도 잠시 좀 있었다고 그 회고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집안이 그렇고 또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부산에 내려가서 논문에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사 주간지 모던 타임스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53년 6월에 정주영, 정인영 두 분이 부산에서 시사 주간지 모던 타임스를 창간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화면에 밑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또 그 당시에 경향신문, 서울신문 이런 데 제가 지면을 쭉 찾아보니까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무리 제 그 능력으로는 찾아봐도 실물은 못 찾는데 이런 신문에 광고가 실렸다는 건 이거는 틀림없는
저겁니다. 그 2호 같은 것도 보면은 늘 마찬가지. 우리나라 유일의 주간 시사 잡지 이렇게 하고는 풍부한 내용의 참신한 편집이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 저 대교로인가 거기에 그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무슨 번듯한 사옥이 있으리는 만무하고 필시 집에서 이런 것을 편집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그 정인영 회장의 회고록을 보면은 그때 도와준 분이 그게 이제 정규 사원이 없겠죠. 이렇게 만드니까 부산에서 조동건 선생입니다. 그 옛날에 저도 그분 그 언론 기금에 사무국장을 해서 그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뵙기도 하고 했는데 이분도 상당히 그 경력이 있는 그런 세계일보, 경향신문, 민국일보 이런 데 편집국장을 역임한 분인데 부산에 있을 때 이분이 도와줬다. 그리고 남기영 후에 이제 조선일보 사회부장, 정치부장을 지낸 분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상근이 아니라 잠시 아마 도와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주간지가 11호까지는 추적이 됩니다. 신문은 없지만 이렇게 이제 이건 그 샘플로 2개만 광고를 지금 소개를 합니다. 이게 제 4호인데 이제 그러다가 곧 그 휴전 협정이 체결되니까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서는 서울에 와서 그 지사 지국 모집한다는 저 신문 광고에다가 그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뭐라고 할까요? 열성적으로 이 언론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때 정신영 선생은 부산에서 서울법대에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2학년 내지 3학년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편집에 집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번듯한 어디 회사 사옥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실제로 도움을 줬거나 참여를 해서 뭔가를 좀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입니다만 아마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장충동에 이제 집에서 그 발행소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신문 기사에는 보면은 정주영 회장이 사장이다 이렇게 나온 그 경우도 있고 대체로 이제 아마 정인영 회장이 주관했을 거는 틀림없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여러 가지 그 건설업이라든지 하는 일이 많았으니까 어쨌건 두 분이 자금과 노력을 같이 하면서 운영했더니 모던 타임스가 거의 이 미국의 타임이나 그 당시에 뉴스위크 같은 형태입니다. 크기도 그렇고 실제로 그 목차를 보면요, 나오는 목차 중에 타임지에서 번역을 했다는 게 몇 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에 인물론이 이제 매호 나가는데 첫 해에 최덕신, 두 번째 양유찬, 로버트슨, 손원일, 간홍기, 변형태, 백두진, 원용석, 백한성 이런 식으로 매호 인물론이 개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호부터는 나의 고난시대라는 게 있는데 거기 전진한, 박순천, 정일현, 서리식은 언론인이죠. 그리고 박종화, 윤치영, 양우정 이런 분들이 자기의 어려웠던 시절을 회고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게 실물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이리저리 찾아봐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사 지국을 모집했다는 것은 이걸 전국 단위로 해서 하나의 이제 언론 기업으로서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된 이제 어려울 때죠. 더구나 이제 주간지라는 게 월간하고 달라서 월간은 그걸 상당 기간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주간지는 어렵고 더구나 이게 이제 휴전 협정 전후 시기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주간지를 계속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시기에 정신영 선생이 서울법대 대학원생이고 물론 이제 뭐 대학원 그 논문도 쓰고 이한기 교수 서울법대 나중에 국무총리를 하는 거 그렇죠. 이분하고도 개인적인 그 인연이 많아서 이제 나중에 보면요 이한기 교수가 이거는 이제 조금 얘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거는 관훈클럽 입회 자료입니다. 30번째 회원이다 아까 이제 우리 이사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렇죠. 57년 1월 22일에 1월 11일에 관훈클럽이 창립됐는데 입회했어요. 그리고는 그해 4월 7일에 신문주간이 설정이 되면서 그 3파역을 젊은 관훈클럽 회원들이 했는데 거기에 역시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열심히 뛰었던 그런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이제 너무나 잘 알려진 사진인데 그 신문 주간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우이동에 4월 28일입니다. 그게 4월 7일에 행사를 마치고 금년도 우리가 이제 4월 7일이 지났지만 요새는 이게 신문 주간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때는 신문의 날은 하루 언론인들이 쉬고 특집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반성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이제 붉은 제가 화살표를 해놓은 분이 정신영 선생이고 그 바로 옆에 오른쪽으로 모자 쓰고 계시는 분이 조용중 선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용중 선생 회고 뭡니까 문집도 만들려고 그러는데 또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조세형 선생입니다. 조세형 선생은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초대 기금 이사장을 하신 분이죠. 뭐 그리고 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또 이제 전등사 야유회인데 전등사가 여하튼 강화도 야유회인데 여기도 보면 이제 모자를 쓰고 중절 모자를 쓰고 계신 분이 있고 그 앞에 오른쪽 끝에 보면은 조세형 선생이 보이고 다 이제 그 당시 저기 그 지금도 아직 생존해 계시는 앞줄에 왼쪽 편에 저거를 이렇게 벗어 들고 계시는 진철수 선생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신영 선생은 관훈클럽 입회한 아니 언론계에 들어온 게 얼마 안 되는데도 관훈클럽에 입회를 했고 아주 열심히 했던 것은 그 서울 법대 대학원 출신 대학원에 다니거나 곧 졸업을 하는 그런 그 학력이라든지 뭐 또 그 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가만히 됐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정신영 선생의 그 사진이고 왼쪽 편에 있는 그 신분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58년 아니 독일로 유학을 가고 나서 유학을 가 있는 때에 그 브뤼셀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어요. 그걸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독일 유학할 때는 동아일보를 사직을 한 겁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아니고 이제 갔는데 그걸 기사를 써서 한국일보에 보냈고 또 곧 11월 16일자 저항하는 민족의 나라 아일랜드 10일 여행입니다. 아일랜드는 너무나 먼 나라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냥 가깝지만 거기를 직접 가서 10일 동안 리피 강이라든지 뭐 저쪽 한 바퀴 돌면서 써서 보낸 그 기행문이랄지 이게 아주 소프트하게 한국일보에 딱 맞아가지고 한국일보에서 서독 주재 통신원을 임명했어요. 그게 통신원은 그때는 그 유럽에는 아무도
주재 기자가 없은 시절입니다. 한번 가기도 어렵고 더구나 아일랜드까지 간다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다시 그 저걸로 왔어요. 논문을 보시면은 독일 유학을 떠날 때는 이제 그냥 다 동아일보를 그만둔 거죠. 57년 3월에 석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독일 유학을 위해 6월 6일자로 퇴사한 겁니다. 동아일보에서는. 그리고 10월 24일에 독일로 향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떠나기 이틀 전에 관훈클럽 멤버들이 무교동에서 송배를 해줬다라는 게 관훈클럽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에 관훈클럽 그 회보 제1호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 11월에 그 대학원에 함부르크 대학원에서 경제 정책 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잠깐 사이에 지금 58년에 이런 그 기사를 써서 한국일보에 보냈고, 이런 글은 아마 한국일보 그 당시에 장기영 회장의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거기 딱 맞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분이 그런 걸 뭐 좋아하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최병우 선생은 그 뭐 해외 가서 근무도에서 조난을 당하는 이런 시기니까 장기영 사장은 그 해외에 관한 그런 그 신기한 문물 같은 이런 걸 아마 많이 선호를 했을 텐데, 그래서 아일랜드 여행기가 이렇게 쭉 실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런던에서 그게 이분이 독일로 유학을 갔지만은 벌써 이제 유럽을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순회를 합니다. 독일의 옥스포드 스트리트입니다. 아니 독일이 아니라 영국의 런던에 옥스포드 스트리트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꾸정하게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아주 중심가지요. 거기에 있는 영어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레벨이 상당히 높은 과정을 마쳤던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또 영국의 어떤 신문사에 좀 가서 뭐 연수를 하고 싶다 이래서 관훈클럽에 요청을 해가지고, 관훈클럽이 뭐 외국에 그 당시에는 알려지기는 전이지만 여하튼 뭘 증명서를 떼서 보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여행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도 언론인으로서의 그 의식을 놓치지 않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한기 교수, 서울법대 이한기 교수하고 정재석 그러니까 뭐 경제부총리도 나중에 지내고 했던 그 둘이서 아주 굉장히 친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정재석 그 선생은 나중에 관계를 떠나고 나서 우리 외대에 와서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그래서 뭐 좀 만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이분 그 논문을 석사 논문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요새는 뭐 영어로 쓰는 석사 논문이 뭐 적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아주 드문 때인데, 그런데 그 이한기 교수가 정신영 선생한테 편지를 쓰기를 인터내셔널 로 리포트 브리티시 이어북 오브 인터내셔널 로 뭐 이런 거 로 리포트하고 이런 그 간행물을 전문 간행물 좀 구해 보내달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또 거기서 보내드리고, 그러면 또 이제 뭐 나중에는 박사 논문 쓸 때는 그 정인영 회장이 미국에서 또 어떤 그 자료를 해서 보냈던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문에도 상당히 깊이 열중하면서 한편으로는 언론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1961년 우리가 5.16이 났는데 군사정부가 아주 기민하게 해외
정부의 정통성을 알리고 여러 가지 걸 하기 위해서 네 개 지역에 5개 지역에 사절단을 보냈어요. 뭐 대사급이든지 뭐 무슨 그 당시에는 뭐 군에 좋은 인재들이 많으니까 장군이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편성을 해서 5개 지역입니다. 미주 지역이 있고 동남아 지역이 있고 중근동 지역이 있고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이름을 보면 알만한 이런 분들이 대개 거기 이제 그 사절단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동아일보가 그때는 뭐 지금도 동아일보가 물론 큰 신문이지만 그때는 동아일보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언론계의 대표적인 신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5개 지역에 보내는 사절단에 특파원을 하나씩을 붙여서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정연권, 권옥이 뭐 이런 분들 우리 관클럽하고도 관계가 많은 분들도 있지만은 유럽 지역은 이미 이제 독일에 가 있는 정신영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계기로 해서 복직이 된 셈입니다. 복직이랄지 새로 재입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그 특파원에 임명이 됐습니다. 여기서 정신영 선생은 많은 기사를 봅니다. 이것도 뭐 한 곳이 아니고 뭐 그리스에서부터 뭐 어디 뭐 유럽에 있는 뭐한 큰 나라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다 그렇게 사절단하고 다니면서도 기사를 보내고 또 때로는 뭐 본인이 아마 독단적으로 가서도 뭐 취재를 하고 그랬는 모양인데 이런 기사들입니다. 뭐 스위스 대통령을 면담을 했던 제네바에서 뭐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화려하게 그 유럽에 지금 이렇게 직접 취재를 다니면서 기사를 보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런데 이제 그 런던에서도 이제 보내고 뭐 유럽 여러 나라를 다 다녔어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이런 영어로 그 당시에 이제 물론 뭐 텔렉스를 아마 영어로 해서 보내야 이쪽으로 다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우리 한글로 안 되니까 요새하고는 뭐 전혀 딴판 세상이죠. 그래서 본인 친필로 영어를 썼던 그런 그 기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친설 사절단 중에 그쪽 유럽 쪽에 여기 지금 기자 정신영이 같이 서 있습니다. 주영 대사도 있고 뭐 여기는 어느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가서 이 사절단들이 간 목적은 군사정부의 정통성을 승인받고 외교 관계를 더 확대를 하고 지금 생각하면 뭐 군사정부를 무슨 그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근데 그 대단한 데에 우리 또 언론인들이 이런 것을 해서 보내가지고 한국 지지를 뭐 약속을 했다든지 회의에서 보낸 기사라든지 뭐 이런 게 아주 그냥 늘 그냥 이 일면 톡으로 또는 뭐 일면 톡이 아니라도 이런 것도 서도원 대한경제원조에 적극적이다. 뭐 이게 나중에 결국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또 경제원 차관도 얻고 뭐 이랬다고 그러고 정교회 회장도 뭐 거기서 가서 얻고 이랬는데 이제 이런 기사들이 일면 톡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그 자신감을 넣어주고 앞으로 이제 나라의 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거고 또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덴마크 수상과도 회담을 했다. 이건 코펜하겐이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에르하르트 부수상 겸 경제상과 인터뷰하는 게 이제 지금 여기 정신영 선생이 있고 안경 쓴 분이 최정호
한국일보 아마 그때 특파원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한국일보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남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지금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란트 베를린 시장과도 인터뷰를 하고, 나중에 이제 또 사진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래가지고 아주 상당히 그 활발한 활동을 해서 동서독 경계 사이에 그때 갈등이 심해질 때 직접 서독 쪽으로 가고 해서 아니죠, 동베를린 쪽으로도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 독일어나 영어나 이런 것도 자신 있고, 또 기자로서의 어떤 그 사명감이랄지 이런 그 모험심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본사 특파원 동베를린 모험 답사 이렇게 했죠. 아주 뭐 참 멋있는 기사들을 계속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집단 감옥 동베를린을 갖다 정신현도 사진까지 넣어서 뭐 아주 비판적이면서도 또 현실을 그대로 봐서 실은 이런 것들입니다. 벽돌담 6kg와 지금 뭐 참 나중에 생각하면 이 쉬운 일이 아닌데 베를린 답사기. 그리고 이제 최정호 교수하고 둘이서 여기서 지금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우승했던 그 베를린 스타디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이걸 다 일일이 뭐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도 많고, 그래서 어떤 그 기획물도 쓰고 해서 뭐 세계의 뒷골목에서 쭉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악가를 단독 취재도 하고, 함부르크에서 본사 정신 특파원, 아주 동아일보가 아주 자랑스럽게 유럽 특파원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김상만 사장이 그때 사장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감사의 뜻을 표하는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그분이 쓰던 그 타적이나 그런 거고, 그 옆에는 이제 그 유학생들 사이에 가운데 있는 그 황성모 선생님이죠. 나중에 뭐 중앙일보에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분들이고, 또 여기도 이제 지금 그 최정호 교수하고 정신영 선생하고 해서 이제 같이 그 식사를 하는 장면이고, 이한기 교수가 보낸 편지입니다. 아주 또박또박, 이분도 그 성격이 아주 그냥 그 글자를 흘려 쓰지 않고 깨끗이 이렇게 썼습니다. 성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세영 선생이 역시 이제 관음클럽 같은 멤버고, 독일에도 갔을 때 만나고 이렇게 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독일로 보낸 편지죠.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역시 조세영 선생의 그 필치고, 요것은 바로 이제 그 조세영 선생이 함부르크에 갔을 때 맨 왼쪽이 조세영, 그 다음에 고병익, 이웅희,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분들이죠.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이웅희 바로 전에 이제 정신영 선생이고, 독일이니까 뭐 일본 맥주를 이렇게 들고서 하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권옥이 사장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보낸 편지입니다. 요거는 뭐 정신영 선생의 이 친필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정주영 회장의 친필입니다. 친필인데 여기 뭐 제 논문에 보시면은 어떤 편지에는 보면은
거기서 그냥 무한정 공부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와라. 이런 얘기가 있다가 또 그 다음 편지에 보면 그 뭐 인생에 저 공부할 때는 또 열심히 해서 오랫동안 저 공부를 해도 된다. 말하자면 이제 이런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군의 목적한 경제 과목을 속히 전공하고 기구하길 바란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과목을 타국에서 마친다는 너의 장구한 계획은 너는 참선치 않는다. 이제 이 양반은 그 기업가로서 빨리 하고 와서 지금 뭐 경제계에서 하든지 학계에서 하든지 뭘 좀 기여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그랬다가 그 다음 편지에는 보면요, 23페이지 있습니다. 귀부는 뜻한 대로 학위를 받고 기부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2, 3년 더 체류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계획이므로 서두를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느긋하게 공부 열심히 해란 말이야. 걱정 말고 시간은 소중히 생각하고 학업과 휴식을 잘 조절해.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아주 우애가 돈독한 현재간에 또 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마탱이 사랑하는 동생한테 보내는 그런 절절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친필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뭐 끝을 내고, 아쉽게도 이제 논문이 다 됐을 그 시점에서 이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게 지금 관훈클럽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지금 유일하게 곡정신영 형이라는 이 비를 하나 세워줬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참 후에 여기 보면 이제 62년 7월에 100일째 날 관훈클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이 7년에 1억을 기사한 걸 시초로 해서 그 뒤에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해서 지금 우리가 관훈클럽이라는 언론 단체가 언론 장단에 큰 밑거름이 되고 기둥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영원히 살아있는 정신이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정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승강회대 미디어학부에 있는 배정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정신용 기자의 60주기를 기리는 이런 귀중한 자리에 와서 그동안 관훈클럽 정신용 기금이 어떻게 활동을 해왔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이런 발표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정신용 기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다는 것은 기금 이사분들이 기금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낱낱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더욱이 이 관훈클럽과 기금의 역사에 대해서는 앞에서 발표하신 정진석 교수님이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그것을 기록하고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 언론계 선배님들이 관훈클럽의 한 증인이시기도 하고 해서 제가 얼마나 이 내용을 갖다가 잘 정리할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발표를 좀 고민하게 된 게, 제가 2008년에 한국일보에서 수명예대로 왔는데 이번 학기가 저의 마지막 안식년 학기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서 제가 좀 놀아야 되는데 우리 저 김진국 이사장님이 그 총무하실 때 제가 관훈클럽 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언론과 후원, 그 다음에 관훈클럽 정신형 기금의 그동안의 조성 과정이나 연역, 그리고 기금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그리고 미국의 언론 후원재단 결론, 이렇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조금 생각해 본 것은 제 발표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이 주제를 제가 지식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언론학에서는 뉴스를 공적 지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뉴스라는 것은 사회에서 만들어진 지식들을 갖다가 유통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지만 또 동시에 뉴스라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적 지식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뉴스 지식이 단순한 데이터나 정보 수준을 넘어서 지식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 안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분석과 해설, 어떤 것을 현상에 대한 접목, 그 다음에 통찰,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그런 기사가 정말 좋은 기사고, 그런 기사는 지식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는 기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대학의 패터슨이라는 교수는 앞으로 미래 언론이 가야 될 방향은 지식 기반의 언론이다, knowledge based journalism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관훈클럽의 창립 멤버들이 처음 관훈클럽을 만드실 때 지향하는 그런 목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한국 언론의 발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수준의, 지식 수준의 그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발전을 아마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동시에 저희 기금이 그동안 펼쳐왔던 사업들을 갖다 보면은 연구와 저술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외 연수 제도 지원, 그 다음에 대학의 그 저널리즘 교육을 위한 교수 파견, 이런 사업들이 바로 지식을 축적하고 그 지식을 언론계뿐만이 아니라 언론계를 넘어서 학계,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기금이 언론 지식 생태계의 젖줄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제가 오늘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기금의 사업을 좀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평가할 때 그 제가 로직 모델이라는 그 분석 툴을 좀 가져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분석 로직 모델이라는 것은 공익법인들의 성과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이 이제 로직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직 모델은 그 공익법인이 그 자원을 어떻게 투입하고, 기술 투입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낳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성과로 이어지고 어떻게 사회 변화로 이어졌는지, 이런 것을 과정으로 분석하는 그러한 분석 툴인데, 그 내용은 굉장히 상세하고 그 안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냥 그 개념만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하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언론을 후원하는 재단들의 최신 그 역사와 그 다음에 지금의 흐름이 어떤지를 좀 소개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기금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할 때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얘기를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언론과 후원, 이런 주제, 제 발표 주제가 아마 이런 내용 주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현대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어떤 핵심적인 사회 제도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뉴스라는 것은 상업적 미디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상업적 미디어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언론이기 때문에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외줄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언론이 재정적으로 풍요롭다 그러면은
공익적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면은 언론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석 교수님이 최근에 쓰신 책 중에 제가 내가 죽더라도 신부는 영생케 하리라는 그 대한매의 신부에 대한 책을 쓰셨더라고요. 거기 그걸 갖다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그 부한말 초창기 한성승보나 이런 신문들이 막 나올 때도 그 신문들이 신문값을 갖다가 받을 수가 없어서 그걸 갖다가 신문값을 내라고 공지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 언론의 어떤 진실보도 기능, 사회적 기능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만 그 언론들이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들을 갖다가 누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월터 리프만 같은 학자가 그런 부분을 꼬집으면서 비수익적 진실이라는 unprofitable truth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역사적으로 후원 모델에 의해서 발전해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세기 초기에 미국 신문들은 대부분 다 이 정파적 집단의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1850년대 미국 센서스를 보면은 미국의 신문들의 95%가 정파적 집단, 정파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파지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현대 언론은 광고 수익 모델이라는 어떤 물질적 토대로 인해서 이런 정파하고 결별하고서 객관주의 보도 원칙에 입각한 그런 독립적인 상업 언론으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어떻게 보면은 언론을 후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이 이제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 이 광고 수익 모델이 무너지고 주류 언론들이 위기에 빠지면서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언론을 구할 것이냐 라는 그런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논의 중에 하나가 후원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대회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역 언론들이 다 사라져가는 이런 뉴스의 사막화 현상이 심각한데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공적 재단이 내서 후원하는 그런 비영리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언론과 후원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한국에서 언론 후원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모델은 관훈클럽 정신형 기금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훈클럽 정신형 기금의 연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정 교수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너무 잘하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제가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기금의 출연자가 누구고 어떻게 출연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표가 잘 안 보이고 원고에는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원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주영 회장님이 처음 최초 출연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현대 계열사들이 200억 이상을 지속적으로 출연을 해왔습니다. 시기적으로는 2005년에 현대 18개 계열사들이 55억 원을 일시에 출연했는데 금액이 이게 최고입니다. 그 출연표를 보시면은 출연표에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약간의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현대그룹이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정정 회장님이 타계하시고 현대그룹들이 계열 분리가 되고 그래서 그때는 아마 그런 사정 때문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2005년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출연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출연자별로 분류하면은 현대중공업이 54억 원으로 가장 많이 출연을 했고요. 현대자동차가 26억 원,
그 다음에 정신영 기자의 외아들 정몽혁 회장이 갖고 계신 현대코퍼레이션 그룹, 예전에는 현대종합상사죠. 거기에서도 21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이 표에는 14억 원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번에 7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훈클럽 회원도 두 차례의 모금을 통해서 5,27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관훈클럽은 1976년도에 이 관훈클럽 활동이 침체되고 있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때는 굉장히 유신 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 대한 탄압이 많았고 자연히 좀 위축이 많이 돼서 그때 이제 이 언론 우리 관훈클럽 활동을 다시 중흥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그런 논의 과정에서 기금 모금을 하자, 우리가 먼저 기금 모금을 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벌어져서 그때 한번 기금 모금이 있었고요. 그 뒤에 2005년과 2008년에 또 한번 회원들 기금 모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그 기금 모금을 통해서 회원들이 출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훈클럽이 운경상과 인천상을 수상했는데 그때 상금 1억 원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은 개인 출연자도 있어서 그 정신영 기자의 장인 되시는 그쪽 두 분이 개인으로 출연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용기금 회관 건설이나 리모델링처럼 이런 필요한 어떤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을 적에는 새롭게 또 현대가에서 출연을 하거나 직접 비용을 대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금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정주영 회장이 초 출연을 하실 때부터 기금에는 운영에는 내가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기금 운영은 전적으로 관훈클럽이 맡아서 해달라라고 일임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출연과 운영을 분리하는 원칙이 아주 초기부터 확고하게 세워졌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영 기금 정관을 보면은 유가족 대표 한 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정자 서울현대학원 이사장 정신영 기자의 부인이시죠. 이분이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상징적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이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을 관훈클럽에서 설득을 해서 내가 참여는 하지만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아마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과 운영을 분리하는 이러한 원칙은 대기업이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을 후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대기업의 영향력, 어떤 이해충돌, 컨플릭트 오브 인터스트라고 그러죠. 이거를 갖다가 그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금의 이사회 명단을 보면은 관훈클럽 회원으로 계속해서 그 기금 이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관훈클럽 회원으로 계속해서 5년 이상 활동한 언론인 가운데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개는 이제 전직 총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구성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직 총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관훈클럽과 기금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관훈클럽 내부 인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분열주의식 운영으로 인해서 뭐 회계사라든가 이런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외부의 공적재단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런 공적재단에서는 대부분 이사회에 회계사가 반드시 한 사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기금이 그동안 어떻게 사업비를 지출해 왔는지, 기금의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여서 기금 목적과 그 다음에 사업비 지출 현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훈클럽 전신행기금 정관에 따르면은 기금의 목적은 한국 언론인의 자제 향상을 기하고 언론 저술, 출판, 기타 문화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이 나와 있고,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 가지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언론인의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 저술, 출판 사업과 지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 교류와 활동의 지원, 세 번째는 위사업과 활동을 위한 부대 수익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지출된 총 사업비를 보면 그동안 기금에서 167억 원이 목적 사업비가 지출이 됐는데, 그 사업비를 보면은 역시 연구 저술 출판 지원에 가장 많은 38% 63억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훈클럽 지원에 26% 44억 원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는 언론인 해외 연수에 25% 41억, 그 다음에 관훈 정신형 기금 교수 지원에 12억, 그 다음에 관훈 언론사 지원에 5억 정도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목적과 실제 지출을 비교하면은 굉장히 목적 사업에 충실한 지출을 해왔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사업별로 성과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평가할 때 관훈클럽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왜냐하면 관훈클럽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관훈클럽 사업 전체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그건 제외하고 다른 주요 사업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직 모델의 논리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연구 저술 출판 지원 사업은 앞에서 본 것처럼 63억 원이 지출이 되었고 비중은 38억 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선정을 하고 저술 500만원, 번역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은 언론계와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서, 특히 어떤 이론서나 흥미 위주의 도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5년 이상 언론계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아웃풋은 어떻을까 보면은 43년간 총 1142건을 갖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848건이 도서로 출판돼서 실제 출판 실적은 74%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해 평균 26건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분리해 보면은 현직 언론인이 6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직 언론인 159명, 교수 63명, 언론단체 82건, 관훈클럽 143건입니다. 이 연구 출판 사업의 성과라고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언론인들의 저술붐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술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아마 다른 데서는 이런 저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자신의 취재보도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개발하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한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관훈클럽에서 발행한 최초의 언론 연구지, 신문 연구, 지금은 이제 관훈 저널로 이름을 하겠습니다만은
신문 저널이 처음 나올 때는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학계에 있어서 이제 그 학계 관점에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의 이 언론 대학이라는 것이, 이 언론학과라는 것, 지금 신문방송학과죠. 이런 것이 막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걸음마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이 조금씩 개설이 되지만 그 대학원에서는 교재도 제대로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신문연구에서 나온 그 수준 높은 글들이 해외 사례라든가 아니면 언론 실무를 갖다가 일어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학 교재로 초창기에는 많이 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간한 책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언론 관련한 책들이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언론을 어떤 실무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책들, 그런 책들이 한 부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언론에 대한 비평도 있고, 언론사를 갖다가 정리한 책들도 있고, 그리고 교재가에 가까운 그런 학술적 이론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 교수 이 학술적 이론서를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이론서들도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발달 사례든가 한국 언론사 연구라든가 뉴미디어론이라든가 여론선전론 이런 책들은 초창기에 우리 그 언론학의 중요한 교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 언론연표 발간과 그 다음에 한성순보, 대한매일신보들을 영인화하는 작업, 이런 것들은 한국의 언론 역사를 기록하는, 굉장히 기록하고 그것을 사료화하는 1차 자료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업들은 언론계가 아니면 다른 데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별로 수익성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출판을 누가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언론 역사 사료화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언론단체들의 전문지 발행과 사료화 작업을 갖다가 지원해서 언론계의 지식산업화에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편협이라든가 기자협회라든가 선진자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회지를 발행하거나 어떤 그 정리지 사료집을 만들 때 이 연구출판 지원 사업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결국 그것이 최종적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소셜 임팩트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뭐 언론인의 전문직화, 그 다음에 퀄리티 저널리즘의 실천,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공적 지식 생산자인 한국 언론의 지식 생태계를 만들고 키워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전체의 지원 대상의 4분의 1에 달하는 이 숫자가 출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비집행 비율이 의외로 높다는 점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떤 질적인 심사,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탐사하는 이런 저술들을 좀 구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인 해외 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언론인 해외 연수 지원 사업에는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됐고, 1981년부터 매년 2 내지 3명의 기자를 선발해서 해외 대학에서 1년 이내에 연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최초 수혜자가 박건상 선배님으로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10개월 연구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해외 연수를 다녀온 기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그동안 1981년도 2022년 지금 이제 이번에 선정된 기자까지 포함하면은 113명의 기자들이 수혜를 받았는데, 이 기자들이 해외 연수 간 국가를 보면은 미국이 96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이태리, 싱가포르 이런 순입니다. 근데 같은 대학을 한번 보면은 그 대학별로는 미시간 대학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시간 대학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미시간 대학의 미국 언론인과 다른 인터내셔널 언론인들의 중견 교육 프로그램이
나이트 재단에서 지원하는 그런 나이트 월리 펠로우십이 마련되어 있었고,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역시 나이트 재단에서 지원하는 존 나이트 펠로우십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바로 기자들이 가서 기자들에게 가장 맞는 그런 연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자가 가장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과가 있다 그러면은 무엇보다 미래 한국 언론을 이끌어갈 우수한 언론인들에게 자유로운 재교육과 자기 충전의 기회를 부여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 언론사의 현실에서는 대다수 언론사들이 어떤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없고, 그리고 또 관심도 없는, 그리고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재정적인 사정이 그렇게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계 전체의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유명 대학 등에서 전문 지식을 쌓고 현지 언론을 체험함으로써 국내 언론계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한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라면 한국 언론계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재의 양성, 그 다음에 한국 언론의 질적 향상과 퀄리티 저널리즘의 구현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가 오랫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수 사업 성과를 한번 전반적으로 재평가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학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과 선발의 공정성은 항상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관훈 정신용 기금 교수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입이 되고 예산이 들어갔고, 처음에는 이 사업이 고려대학교의 관훈 언론 석자 교수로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고려대 신방과에만 처음 파견을 했는데, 그 뒤에 2015년에 서울대, 2022년에는 연세대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선정 기준은 가는클럽 회원으로 25년 이상 언론 경력이 있는 퇴직 언론인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이제 해당 대학에서 글쓰기와 취재보도 과목을 강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전직 언론인 35명이 이 정신영 교수로 대학에 파견되셨는데, 출신 언론사별로 불러하면 중앙일보 출신이 6분, 동아일보, 연합뉴스 5분, 경향신문, 한국일보 4분, 문화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경제 2분, 연합뉴스, KBS, SBS 1분 이렇게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라고 그러면은 뭐 너무나 당연하겠죠. 언론현업과 대학교육을 연결하고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고요. 실무 역량 교육이 취약한 국내 대학의 저널리즘 교육을 보조하고 그런 질적 수준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 언론인의 제출과 지식의 사회 환원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다고 하면 대학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 대학과 언론현업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사심이 들어간 내용인데요. 네. 저는 숙대에 있다 보니까 산학협력 대상을 좀 넓혀서 저희 대학도 좀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언론 현장에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나이트 재단, 미국에서는 최근에 저희 이 정신영 기금 교수처럼 언론 재단에서 미국의 유명 대학 저널리즘 스쿨에 언론인들을 갖다가 파견하는 최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재단에서는, 나이트 재단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나이트 재단이 미국에서 언론을 지원하는 재단 중에서는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나이트 재단을 말씀을 드리는데, 나이트 재단에서 나이트 체어라고 해서 26명을 미국의 23개 대학에 이런 석자 교수식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음에는 이제 관훈언론상 지원입니다. 관훈언론상은 1977년 기금 설립과 함께 제일 처음 시행된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이제 취재, 편집, 논설, 해설, 사진, 만평 모두를 포함하고 수상자는 1년에 1명으로 제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서 그러다가 1980년에도 86년에는 그런 어떤 정치적 사정 때문에 이시 중지가 되었다가 1987년 제4회로 부활을 했고, 그 다음에 1989년에는 최병우 기념 국제보도상이 신설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시장 부분을 사회변화, 권력감시, 국제보도, 이 국제보도는 최병우 국제보도상을 통합한 것이죠. 그리고 저널리즘 혁신의 네 분야로 개편을 하고, 미국의 필리처상처럼 예심과 본심을 분리하는 2단계 심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상 수상자들을 보면은 이 관훈언론상을 받은 언론사는 총 18개입니다. 중간에 사라진 언론사는 뺐습니다. 그리고 개별 언론사별로는 한겨레가 9회 가장 많이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 7회, 조선중앙한국 6회, KBS 5회, 경향연합뉴스, SBS 4회, 국민 MBC 3회, 서울 JTBC, TV조선, YTN 2회, 서울경제, 세계일보, 시사인 1회로 수상을 했습니다.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언론본연의 사명을 실천하고 수준 높은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이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격려를 하고 지원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2014년 큰 개편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관훈 언론상의 권위를 높여주는데 저는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사 시상 제도를 조금 더 정교하고 수준 높은 모델을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영향력이 있다면 언론의 사회적 기능 수행과 질 높은 저널리즘의 실천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성 분야를 갖다가 최근에는 처음에는 뭐 만평, 사진, 평론 이런 1, 2, 3, 4회까지 수상자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그 뒤에는 뭐 장명수 사장님 같은 분이 논평으로 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중요한 언론 활동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시장 분야, 요즘 뭐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지 않을까 싶고, 저도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장을 한 3년간 했었는데요. 이렇게 충분하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이런 것들이 부여되는 것,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업에 계시다가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심사에 많이 이제 참여했었는데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다 일일이 좀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건 뭐 모든 기자장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미국 재단의 언론 후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언론 후원 사업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그 성공한 언론 사업가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지프 필리처가 사후에 컬럼비아 저널리즘 스쿨을 만들고 필리처상을 만든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 재단의 설립자인 존 나이트와 그 제임스 나이트 형제 두 사람이 이 나이트 재단을 설립을 해왔는데 이 나이트 재단이 역시 이 두 사람이 마이애미 헤럴드라는 그런 신문에서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아서 그 신문을 갖다가 성공하게 만들었고, 한때는 나이트가 미국에서 26개 지역의 신문사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미국 신문 체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의 하나였을 정도로 성공한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 재단이 지금 미국에서 있는 언론을 후원하는 재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광범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키 저널이라는 신문을 만든 루서스 니만이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 부인이 그 재산을 하버드 대학에 기증을 해서 거기서 니만 펠로우십이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개인 사재를 들여서 사후에 대부분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그런 공익재단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대부분 여기 니마 펠로우십이나 나이트 월리스 펠로우십, 그 다음에 존 나이트 저널리즘 펠로우십처럼 대부분 중견 언론인 재교육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언론사들이 다 사정이 좋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또 정신영 교수처럼 기금 교수처럼 저명한 전현직 언론인들이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유명 저널리즘 스쿨에서 강의하는 프로그램이 활발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트 재단의 나이트 체어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그 언론 사정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의 줄도산과 대량 해고로 인해서 2008년에서 2019년 사이에만도 신문사 고용 인력이 52%나 감소하고 지역 커뮤니티 신문사들이 15년간 2,000개 이상 사라지는 아예 지역 신문이 없는 그런 뉴스의 사막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의 재단들이 특히 미국 언론에서 탐사보도의 기능이 탐사보도라는 게 결국 권력을 감시하는 거던데 그런 탐사보도 기능이 약화되고 왜냐하면 언론사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 매체들이 이렇게 소멸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로 보고 그런 공익재단이나 기금들이 이러한 기능을 갖다가 되살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비영리 언론에 대해서 직접 자금 지원을 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학의 소렌스타인 센터에서 케네디 스쿨 안에 있는 거죠. 소렌스타인 센터에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미국의 언론을 후원하는 재단들을 갖다가 다 모아서 실태 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그 2010년부터 15년 사이에 18억 달러의 기금이 언론에 투자가 지원이 됐는데 그 기금 가운데 7%만이 교육에 지원이 되고 45%는 비영리 언론을 지원하는데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비영리 언론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이후에 2배 증가했고 매달 하나씩 설립될 정도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들이 어떤 재단들이 지원을 했고 어떤 비영리 언론사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한번 거기 명단으로 10위까지 명단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미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언론 이 분류를 미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 그 다음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으로 크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미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언론 가운데 가장 많은 기금을 받은 언론사의 명단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공공청렴센터, 프로퍼블리카, 탐사보도센터, 필리처 위기보도센터 등 주로 탐사보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이 프로퍼블리카 모델입니다. 프로퍼블리카는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들을 모아서 그 기자들이 탐사보도를 하고 그 탐사보도를 자기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자기의 보도를 그 언론사에도 내는 그래서 퓨리셔상을 갖다 2번이나 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비영리 언론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역에서도 지역 매체를 해서 비영리 언론으로 하는 텍사스 트리뷴 같은 이런 또 성공적인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비영리 법인에 가장 많은 기금을 후원한 공적 재단들은 거기 명단이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이트 같은 언론을 후원하는 재단도 있지만은 포드 재단이나 존 메가더 재단,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재단 같은 이런 사회사업 재단들도 굉장히 많이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단들은 주로 5년 단위로 사업 방향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데 그것을 스트래티직 리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재검토를 통해서 시대 요구에 맞춰서 사업을 갖다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영리 언론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바로 이제 이런 전략적 재검토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발표를 마무리를 하면서 지난 반세기 관훈클럽 정신형 기금은 한국 언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지식 생태계의 젖줄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금이 추구하는 어떤 사회적 영향력, 이게 이제 아까 로직 모델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목표가 되고 그걸 어떤 것으로 그 사회적 영향력을 추구할 것인가를 갖다가 목표로 삼고 그걸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죠. 이것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에 따라 목적 사업과 기금의 확충, 운영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이런 전략적 리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관훈클럽이 이 기금을 갖다가 처음 모금할 때 그때 그 76년에 관훈클럽 20주년 기념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모금 운동이 발제가 됐고 그 자리에서 그 조세용 선배님께서는 언론 발전을 위해서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관훈클럽의 창립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시대가 그러면은 필요로 한 차별화된 기금의 역할은 뭘까를 갖다가 모색해 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의 언론 상황이 너무 나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실 거고 그래서 언론이 시민의 신뢰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런 저널리즘의 위기상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새로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정신형 기금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대표를 말씀드립니다. 동아일보농설위원 박재진입니다. 제가 그 명색이 관훈클럽 64회 총무를 지냈는데 사실 정신형 선생에 대해서 그냥 뭐 이런 분이다 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꽤 그 겉핥기로만 알고 있었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정신형 선생의 그 불꽃 같은 짧지만 불꽃 같은 삶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됐습니다. 정신형 선생 같지만 그 불꽃은 아직까지 타올라 후배 언론인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신형은 저희 대학교 학과 선배이자 동아일보 선배입니다. 그 불꽃이 타올랐던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해놓고 가셨는지 숙연해집니다. 정신형은 56년 3월에 동아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서 62년 4월 타기할 때까지 만 6년 정도 기자였습니다. 그 기간 서울법대 대학원 수학과 함부르크 대학원 유학도 병행했으니 얼마나 자신을 태워가면서 매진을 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서 동베를린 잠입 취재라는 당시 약소국 기자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의 분투의 기록은 동아일보 지면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61년 8월 29일자 석간 1면 머릿기사 집단 감옥 동백님을 가다를 읽어보았습니다. 한자만 안다면 지금 읽기에도 전혀 어렵지 않은 현대적인 문체에다 스피디한 문장 구사,
곳곳에서 느껴지는 깊은 사유, 그의 문장을 보면서 기자를 계속했다면 한국 언론사의 기념비적인 언론인으로 남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짧았지만 언론계에 남긴 족적은 큽니다. 동생의 불꽃 같은 생애를 안타까워한 고 정주영 회장과 현대가의 지원으로 반응클럽 신형 연구기금이 탄생하고 반응클럽의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정신영의 둘째 형 정인영도 중앙일보 기자를 하고 피난 시절 부산에서 맏형 정주영과 언론 사업을 할 정도로 정주영 형제들은 언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목했던 시기 나라의 등불을 밝혀줄 언론의 미래를 내다본 선각들이었습니다. 정신영의 생애를 보면서 가슴 먹먹한 장면이 있습니다. 59년 3월 독일에서 결혼한 장정자 여사와의 짧은 결혼 생활과 3년 만의 이별입니다. 독일 유학 중 정신영과 결혼한 장 여사가 남편과 사별한 때가 27이었습니다. 이후 장 여사가 보여준 삶의 태도와 반응클럽에 대한 한결같은 배려는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정신영 60주기를 맞아 장 여사의 헌신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입니다. 정신영과 정주영, 그 유지를 이어받은 정몽준과 정의선 등 현대가가 비옥하게 만든 토양 위에서 반응클럽 정신영 기금이라는 나무가 자랐습니다. 이 나무를 더욱 울창한 거목으로 키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금과 클럽이 더욱 번성해서 한국 언론계를 감싸는 그늘을 드리고 한국 언론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나무들을 키우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신영은 60년 전에 갔지만 그의 정신은 앞으로도 60년 후에도 살아남아 관훈의 미래를 비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 김미경입니다. 아마 여기 선배님들께서 쟤는 여기 왜 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제일 어린 기자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유를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배정근 교수님도 김진국 이사장님과 인연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저도 오늘 이철수 사무국장께서 저희 서울신문 선배십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셔서 처음에는 이런 엄청난 자리에 제가 가서 할 얘기가 뭐가 있나 싶어서 다른 선배들을 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현역 중에 연수도 갔다 오고 임원도 했던 경력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현역 중에 아마 제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두 가지 인연으로 제가 오게 됐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물론 반응클럽과 반응클럽 정신영 기금의 애정이 아마 현역 중에서 제일 많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경험담을 얘기하면 된다고 반응클럽에서 얘기하셔서 연수 지원 도전기 이런 거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릴 자리가 좀 아니지 않나. 너무 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저의 개인적인 관훈클럽과 그리고 이 관훈클럽 정신영 기금과 인연을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영자 학보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관훈클럽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대선 토론회 이런 거 하실 때 너무 엄청난 언론인들이 모이셔서 방송에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학보사를 해서도 그렇지만 관훈클럽이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기자가 돼야지 했는데 IMF를 맞아가지고
그때 언론계가 이제 그 해에 저희 서울신문하고 연말에 연합뉴스가 뽑고 이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IMF 세대로 저는 언론계에 사실 얼마 없는 그 IMF 입사자이고요. 동기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오늘 오기까지는 제가 관훈클럽과 이 정신형 기금에 약간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입사를 하고 보니까 막 선배들이 연수를 막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 언제부터 갈 수 있나 했더니 10년 차 이상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럼 10년을 기다려서 연수를 꼭 가야지 했는데 선배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훈클럽이 운영하는 그 정신형 기금 연수는 사실 아무나 못 간다. 그러니까 언감생심 뭐 지원해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IMF 때 입사한 경험상 그래? 그러면 나는 정신형 기금에 지원해서 연수를 가야 되겠다. 그때 약간 좀 자신감 같은 쓸데없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MF 때 입사도 했는데 연수도 제일 어려운 연수를 뚫어서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그 정부 말년에 기자실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외교부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외교부 기자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로비에 나와가지고 한 몇 달을 앉아서 로비 투쟁을 했는데 그때 그때 이제 기자 생활이 약간 회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한 8년 차 뭐 이 정도 됐었는데 내가 로비에 앉아가지고 언론 어떤 그 자유를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데 기자실도 없고 앞으로 좀 굉장히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안 되겠다. 연수를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연수 프로그램을 막 뒤져보다가 이 날씨가 좋다는 미 서부에 있는 스탠퍼드대에 있는 그 이름도 처음 들었던 그때 존 나이트 저널리즘 펠로우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로비에 앉아가지고 어느 날 학교에 문의를 했습니다. 아니 저 한국 기자인데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가면 됩니까? 했더니 답이 왔는데 아니 너네 관훈클럽 그 기금 있잖아. 거기를 어플라이를 해서 거기에 붙으면 우리 나이트 펠로십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입사하고 계속 관훈클럽으로 연수를 가야지라는 생각은 했으나 갑자기 학교를 좀 알아보고 나서 학교에서 오히려 그 관훈클럽을 다시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관훈클럽으로 갈 운명인가 보다. 또 한 번 그런 생각을 하고 관훈클럽에 먼저 지원을 했는데 제가 그때 지원자 10명 중에 막내였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 관훈클럽이 좀 뭐 다 아시지만 좀 보수적인 그 분위기다 보니 그 스탠퍼드대 지원을 여자 선배들이 그동안 해보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상황에 처해서 이게 10명이 2명 뽑는다고 하는데 10명이 지원을 하고 막내인데다가 여성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난관에 부딪혔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뭐 약간 그런 마음으로 왜냐면 로비에서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그때 컸었고요. 여러 가지로 이게 막 복합 작용을 하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요 자리에서 영어 시험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 건물에 오늘은 이렇게 뭐 선배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2008년입니다. 8년에는 지원자 10명이 이 방에서 토익 시험을 같이 모여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토익 시험이 어떻게 우리만 볼 수 있나 했더니 토익에 그런 서비스가 있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영어 시험을 보려면 딱 그 분들만을 위한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건데 10명이 다 앉아가지고 그 영어 시험을 이 방에서 봤던 기억도 굉장히 생생하고요. 근데 다른 9명 선배들 다 아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모여서 이 영어 시험을 본다는 게 다들 막 15년 차, 막 20년 차 이러신데 그 경험이 아직도 되게 좀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저는
지나갈 때마다 영어 시험 봤던 건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면접 때 우리 저기 문창극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7명의 정말 엄청난 TV에서 뵀던 막 선배님들이 면접을 보셨는데 저를 되게 잘 봐주셔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IMF 때 입사한 거 때문에 좀 점수를 많이 주셨다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래서 관훈기금에서 붙여주셔서 제가 스탠퍼드대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 뭐 동북아 기자는 3년에 1명 뽑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북아 기자 TO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떨어지면 관훈 클럽 그 정신형 기금에 누를 끼치는 이제 상황이 돼가지고 정말 그때 그 학교에 붙기 위해 굉장히 엄청나게 또 노력을 했는데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여기 이재호 국장님도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셔서 어쨌든 붙어가지고 1년 동안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25년 차인데요. 그 다음부터 더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의 경험이 너무 큰 경험이었고 돌아와서 제가 워싱턴 특파원 지원해서 이제 워싱턴에 40개월 복무를 했는데 그때 트럼프가 당선되는 바람에 제가 원래 36개월인데 트럼프 당선 때문에 4개월 더 연장이 돼가지고 트럼프와 함께 4개월 더 있다가 들어왔고요. 들어온 뒤로 뭐 그때 공부했던 걸로 대학원에 여기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이 나이트 펠로우십에서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논문을 써서 지금은 이제 외교안보 쪽 언론 모임에 제가 이제 나름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돌고 돌다가 경제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부도 와 보니까 이 스탠퍼드가 워낙 IT와 바이오 이쪽에 엄청 네트워크가 좋은 학교고 그때 배웠던 것들이 지금도 많이 활용을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줍지 않게 저의 그 경험담을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제가 어쨌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관훈 클럽과 기금은 되게 큰 부분을 저한테 차지하고 있고 그 덕분에 2020년에 관훈 클럽 편집 임원을 하게 됐었고요. 그때도 관훈 클럽 사무실이 또 저희 같은 건물이 있다 보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는 참석률은 100%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튼 이 60주기 세미나에 과연 뭐 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으로 후배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연수 갔다 온 뒤로 굉장히 많이 좀 후배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정신형 기금 통해서 연수를 갈 수 있냐. 근데 한때 이제 2명 보내주시다가 지금 이제 3명으로 늘려주셨는데 혹시 좀 더 가능하시면 더 이렇게 좀 늘려주시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제 부원을 대기업 연수재단 통해서 이제 부원을 연수를 보내게 돼서 또 옛날 생각이 막 났는데 이 연수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뭐 바늘구멍인데요. 리만 아까 우리 백 교수님 말씀하신 리만 펠로우십은 이제 하버드에 있는 유명한 언론 프로그램인데 이 리만 펠로우십이 어느 순간부터 한국 기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 여기 지금 성북재단인가 거기서 이렇게 뭔가 하신다는데 우리 정신형기금에서 리만 펠로우도 선택이 가능하시면 이렇게 엄선해서 한 명 정도 보내실 수 있지 않나라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관훈 클럽과 정신형 기금의 활동에 항상 열심히 참여하면서 후학들도 같이 양성하는데 미력이 남아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훈 클럽 정신형 기금이 그간 해왔던 활동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성공 사례 같은 느낌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총무를 맡아서
특별하게 새로 부여받은 임무가 이 정신영 선배 60주기를 맞아서 추모 기념 세미나 또 정신영 기금 활동을 좀 확대하면서 이 기금 업무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 두 가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두 분의 훌륭한 발표, 또 두 토론자의 따뜻한 토론 덕분에 그 일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마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네 분들 많이 선배님들 참석해 주셔서 오늘 자리가 더 빛난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신영 선배는 이 추모 세미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밀수리 사막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국은 배정길 교수님의 발표처럼 정파적 보도와 상업 산업 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한국 언론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정신영 선배의 열정과 애정 그리고 또 정신영 기금의 그간의 활동 또 나아갈 방향 이런 걸 들으면서 관훈클럽과 또 관훈클럽 정신영 기금이 한국 언론과 한국의 기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좋은 시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또 활동 기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 번만 더. 자, 퀴즈. 네, 사진 찍을게요. 자, 앞에 보시고요. 네, 입이